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방열린학 고시학원에서 간호관리학 강의를 맡고 있는 오정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8급 간호직 공무원 시험에 출제되었던 간호관리학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2010년부터 17년 사이에 기출로 나왔던 서울과 지방 문제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최근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공부를 하면서 한 번 정도는 출제되었던 문제들 있죠. 그러니까 2010년 이전의 문제들 중에서 꼭 알고 지나가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들도 포함하여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기출문제풀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그쵸? 기출문제에서 강조되고 있는 동일한 개념들이 무엇인가, 또 이러한 개념들이 어떤 문제 패턴으로, 문제 유형으로 출제되는가를 파악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수업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은 기본 개념은 어때요? 한 번 이상씩은 다 정리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해도 되겠죠? 그쵸? 한 번 이상은 다 정리가 된 상태예요. 다시 한번 다지기를 하기 위해서 앉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출문제다 보니까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여러 연도에서 여러 번, 또 여러 지방에서 여러 번 출제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한 문제를 풀면서 거기와 관련된 개념들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론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풀이반에만 집중하다 보면은요, 나중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번 정도 듣고 공부 정리 다 끝냈어 라고 문제를 푸시면 오히려 생각보다 오답으로 가실 수 있는 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어의 문장이 아니면 단어가 한두 단어만 바뀌어도 여러분들이 혼돈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개념 정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생길 수 있는 한 가지 오류가 있어요. 어떤 거 같을까요? 그 한 가지 오류를 찾아낸다면? 자,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항상 이야기했지만 간호관리학 문제가 20문제잖아요. 그래서 17, 18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풀이반이 있고 단원별 문제풀이반이 있고 그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 형태로 가는 문제풀이반이 있죠. 가장 쉬운 게 기출이에요. 그래서 기출을 풀다 보면 간호관리학 문제가 이렇게 쉬웠나? 라고 하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간호관리학을 조금 등한시하는 분위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7, 18문제는 쉽게 맞을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면 나머지 문제, 한 문제에서 세 문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가 거기에서 합격 당락을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두 문제나 세 문제가 어떤 문제들일까요? 한 번도 다뤄보지 않았던 문제, 아니면 생각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한 꽈서 나오는 문제, 그 다음에 그동안 기출에서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새로운 출판되었던 출판사 책에서 나오는 새로운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7문제를 기본으로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그 두세 문제를 놓치지 않고 맞춰야 된다는 생각으로 수업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출이 쉽다고 마음을 놓고 계시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 간호관리학은 어때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점수가 훨씬 점수 획득을 높게 할 수 있는 과목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호관리학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기본으로 100점을 맞고 가야지만이 합격이라는 그 고지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수업은 우리 3시간씩 4회 총 12시간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수업 시간 전에 유인물을 배부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유인물 지참하시고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인강에 참여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수업 직전에 자료실에 그 유인물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직전에 출력하셔서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합격이라는 가장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첫 번째 시작인 기출문제 풀이반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첫걸음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수업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질문을 많이 드릴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틀리면 모르겠으면 입을 딱 다물고 계신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는데 일단 맞을 것 같다 그러면 일단 던져 넣고요. 그 다음에 그게 맞으면 기분이 좋은 거고 틀리면 어때요?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피드백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야지만 이 수업을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제 부탁 들어주실 수 있으시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시작하기 전에 요인물을 받으셨을 겁니다. 요인물 두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는 그동안의 기출문제를 엑셀로 정리한 표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봐보세요. 처음에 관리 2회부터 각각의 목차별로 정리가 돼서 11년부터 최근 17년 문제까지 정리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점으로 표시되는 것은 전체적인 개념이라든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이렇게 항목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관리 기술, IO야 모델, 명목 집단 기법. 그러면 그 문제는 창의적 의사결정 방법의 명목 집단 기법을 집중적으로 물어봤다. 라는 형태로 꼭 항목을 꼭 집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딱 제목으로 넣어드렸고요. 아니면 전체적인 거, 창의적인 의사결정 방법이다. 그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델파이, 또 브레인스토밍, 명목 집단 기법 이런 것들 있죠. 그러면 그게 막 토탈로 섞어져서 나오는 문제들은 그냥 점으로 표현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표들을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런 표를 정리해서 드렸으니까 앞뒤 페이지 참조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시간에 진행될 거는 관리 파트와 그 다음에 기획 파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리와 기획에 관련된 유인물을 드렸을 겁니다. 물론 이 유인물은 책에도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항상 수업에도 항상 말씀드리는 저는 표를 조금 좋아한다 그랬었잖아요. 그거를 조금 보시기 좋게 표로 정리해 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쉬운 문제들은 그냥 스킵하고 지나갈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원 간호관리의 이해입니다. 자, 간호관리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쉽게 말하면 간호관리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간호관리의 목표는 대상자에게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자, 이 문장은 어때요? 맞는 거죠. 그래서 예전의 기출문제로 어떻게 나왔었을까요? 한 문장은 나왔어요. 간호관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렇게 해갖고 또 사지선다로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문항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거 간호관리의 목표에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의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목표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간호관리는 추구하는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맞고요. 간호관리는 투입을 산출로 바꾸는 전환 과정이다. 자, 투입과 투입을 산출로 바꾸는 전환 과정이라고 설명한 사람 학자는 길리스라는 학자가 체계 이론에서 간호관리를 이렇게 설명을 했죠. 간호 대상자에게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 이거는 하나가 목표죠. 쉽게 말하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알고 또 행해야 할 지식과 기법이다.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그렇죠? 가나다라가 다 속합니다. 자, 그러면 유인물 바로 옆에 놓고 보셔야 됩니다. 자, 관리의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어요. 이 유인물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문제 답가장에도 있는 건데요. 자, 또 가장 관리를 왜 하느냐? 그러면 어때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러면 이 관리의 개념 앞에 전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안 외워도 되겠죠. 자, 그러면 조직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영향을 주는 과정, 또 자원을 배치하고 조정함으로써 조직을 이끌고 지시하는 과정, 조직이 자원을 활용하여 함께 일하는 과정, 권한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정해진 역할을 주는 과정, 또 5번째 땡은 꼭 기억하셔야 되죠.
인적, 물적 자원이죠. 인적, 물적, 재정적, 정보적 자원. 쉽게 말하면 자원을 잘 활용해서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하는 것을 관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하는 과정이다. 또 그러면서 또 뭐 하는 거? 환경을 설계, 유지하는 것이다. 이 문장도 꼭 기억하라고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땡은 우리가 관리의 OM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었죠. 아직까지 OM이 무엇이냐라고는 물어보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 물자, 기계, 자금, 시장을 OM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 또 행정의 4P. 그럼 뭐였을까요? 4P. 사람, 목적, 그 다음에 장소, 과정. 그렇죠? 그래서 OM과 4P는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관리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몇 번일까요? 3번이죠. 자,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리더십 발휘하고 동기부여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 단어가 리더십과 동기부여죠. 그럼 리더십, 동기부여가 들어가면 당연히 바로 뭐가 나와야 돼요? 인사가 아니라 지휘 과정에 속하는 것이죠. 1번 조직. 조직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업무, 권한, 자원 등을 할당하는 과정을 조직이라고 하고 있고요. 통제.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피드백. 피드백하면 항상 통제라는 개념이 들어간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피드백을 통해서 또 교정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통제에는. 피드백해서 교정하는 과정이다. 맞고요.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정하는 과정, 선택하는 과정을 뭐라고 하죠? 기획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땡땡이들을 그러니까 1, 2, 4를 다 제목으로 주면서 얘가 기획이냐, 조직이냐, 인사냐, 지휘냐, 통제냐라는 걸로 물어볼 수 있죠. 자, 답은 3번인데 그럼 유인물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했죠. 그래서 간호관리 기능에서 우리 첫 번째 땡과 두 번째 땡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주면서 답을 기획으로, 기획에 대한 정의로 많이 물어보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땡 별표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통제를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였었죠? 공부하셨을 때? 기준을 설정한다, 표준을 설정한다. 그러면 그 표준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지냐? 나중에 또 통제 파트에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게 어디였었죠? 기획과 동시에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세 번째 땡, 성과와 결과 측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단계가 어디다? 기획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네 번째 땡은 뭐예요? 우리가 간호관리의 특성에서 관리의 특성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뭐였었죠?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라는 문장 생각나실 겁니다. 제일 마지막이 기능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기획의 기능인 것이죠. 그러면서 기능에 뭐 했어요? 계층화, 의사결정, 재무관리, 시간관리. 그래서 우리가 책의 목차를 보시면 기획 파트에 관련된 목차들이 여기에 같이 다 들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 조직이죠. 자원을 조정 분배하고 정책 절차 정하고 직무를 서술하고 직무에 합당한 자격을 정하는 일. 자, 이거는 보세요. 직무를 조정 분배하고 정책 절차를 정한 건 당연히 뭐죠? 조직이죠. 그죠? 그런데 직무를 서술하고 직무에 합당한 자격을 정하는 일은 이거 뭐죠? 직무를 서술한 거. 직무 기술서. 그 다음에 직무에 합당한 자격을 정하는 거 명세서죠. 그래서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가 무슨 과정을 통해서 이게 나오죠? 직무 분석 과정을 통해서 나오죠. 그래서 직무 분석이라는 게 자,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직무에 포커스를 맞추면 이게 조직 파트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의 인적 특성, 직무 명세서에 포커스를 맞추면 인적 자원 관리에도 이 내용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두 번째가 문제에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조직과 조직 구조, 조직 문화, 조직 변화는 기능인 것이죠. 인사는
조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조달하고 유지 개발해서 활용하는 과정. 그래서 여기도 직무관리가 또 나오죠. 그래서 직무관리는 조직에 속할 수도 있고 인사에 속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확보관리, 개발관리, 보상관리, 유지관리, 노사협상들이 들어가고, 지휘는 목표 달성하기에 리더십, 그 다음에 동기부여를 하는 과정. 그 다음에 두 번째 땡을 조금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문항, 두 번째 땡 문항을 주시면 어때요? 자, 관리자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하고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직을 하고, 그러니까 기획하고 조직한 다음에 직원에게 업무를 나눠줘서 목표 달성하도록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것. 이 문항을 주면 여러분들이 의외로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뭐다고요? 이거는 지휘. 그래서 두 번째 땡을 조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리더십, 동기부여, 그 다음에 집단관리, 의사소통, 자기주장 행동, 갈등관리, 스트레스관리, 이런 건 전부 지휘에 속하는 건 아실 거고요. 통제, 업무 성과, 결과, 표준 설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설정한 다음에 수행한 결과를 비교해서, 그죠? 차이가 있으면 이거를 수정하는 걸 통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개념들. 그래서 가장 시험 문제, 각각의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문제들이 이 개념에 대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3번. 행정과 관리를 서로 비교했을 때 차이점으로 옳은 것. 몇 번이죠? 그렇죠. 3번이죠. 자, 정치 권력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거는 행정이죠. 우리가 행정을 어떻게 설명한다고 그랬어? 공기업. 그쵸? 공행정. 그쵸? 그 다음에 관리는 사행정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관리는 병원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었죠. 그러면 정치 권력과 관련되는 건 아무래도 나라에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 권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권력에 따라서 뭔가 제도가 바뀌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치 권력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건 행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1번 법령 제약을 덜 받는 거는 관리죠. 그 다음에 법령과 법령 제약을 많이 받은 건 행정. 능률성을 강하게 추구하는 거는 관리. 그 다음에 경쟁성이 강하는 거는 관리. 그 다음에 분명하고 단일 목표를 추구하는 거는 관리. 자, 병원에서 분명하고 단일한 목표를 추구한다. 그러면 그 목표가 뭐예요? 의료 대상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한 줄의 목표, 명확한 목표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행정은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 그러죠. 불분명해요. 왜요? 온 국민에게 공통적인 목표를 정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의 경제적인 레벨, 교육적인 레벨 이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온 국민에게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러면 유인물의 관리와 행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드렸어요. 그러면 공통점은 전반적으로 공통점은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 다음에 관리든 공행정이든 사행정이든 관료제적인 성격이다. 성격을 지닌다. 그러면 관료제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것은 어떠한 조직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계층제. 그렇죠? 계층, 이게 하나하나가 계층이죠. 그래서 이런 계층적인 조직 구조를 어떤 조직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라인 조직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관료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다가 관리의 특성이었죠. 간호관리의 특성도 간호조직 내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적 요소보다 그쵸? 인적 요소가 중요하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문제를 낸다면 행정과 관리의 차이점의 5개 항목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가장 쉬운 거. 그래서 권력과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독점성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능률성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법령에 의한 제약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분명하고 단일한 목표냐, 불분명하고 복잡한 목표냐, 평등성이냐 아니냐. 그죠? 이런 5개 카테고라이즈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최근의 문제들은 이걸 어떻게 하죠? 행정은
그러면 써놓고 관리는 그래서 앞에 주어들만 바꾸면 문제를 풀 수 있게 문제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을 구별하셔야 되고요. 그 각각에 해당되는 땡땡이를 여러분들 문제에서 지금 반복을 하니까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꼭 알아야 될 내용이죠. 자, 수업하다 보면 꼭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기출문제는 정말 꼭 알아야 되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몇십 페이지에 대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최소한 진짜 머스트로 꼭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아셨죠? 다 완기한다. 아셨죠? 자, 4번입니다. 간호관리의 특성 중 맞지 않는 것. 이거는 관리의 특성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몇 번? 3번이죠. 자, 관리는 조직의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 관리의 특성 1번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피와 관련되면 여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다. 사피와 관련하면 P, place, 장소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간호관리의 목표는 아까 동그라미 하라고 그랬었죠. 대상자에게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면 간호관리의 특성에서 2번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목표 지향적. 그죠? 목적 지향적, 목표 지향적. 이렇게 해서 되는 거죠. 세 번째, 간호관리에서는 인적 지원보다는 물적 요소가 중요시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서비스가, 간호관리라는 서비스가 어때요? 그 조직 내에 근무하는, 일하는 그 조직 구성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죠. 일이 그렇게 제공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더 중요시하죠. 그래서 사피에서는 뭐와 관련되는 거? 그렇죠. 사람. 그럼 아까 2번은 뭐였어요? 사피에서. purpose, 목적에 해당하는 것이죠. 양질의 간호를 위한 자원의 기술적 활용이 요구된다. 맞는 것이고요. 일련의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 그러면 사피에서 프로세스와 관련되는 것이죠. 자, 과정은 뭐였어요?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었죠? 의사소통, 의사결정, 그 다음에 동기부여, 그죠? 그 다음 지원 기능이 다 거기에 속하는 것이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간호관리의 학문적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우리 간호관리의 학문적 성격의 몇 가지가 있었죠? 5가지. 그러면 가번. 인간 행위를 여러 학문으로부터 통합, 과학적 과정의 학문이다. 자, 그러면 그걸 어떤 거, 우리 학문적 특성의 대표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죠. 통합적이다고요. 간호관리학은 어디야? 간호학 플러스 관리학 플러스 사람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심리학 플러스 교육도, 그러니까 교육학도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 학문들의 그쵸? 결합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통합적이다 라는 문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간호사들의 만족과 통합을 위한 조직의 계속적 발전이라는 목표를 강조하는 인간 중심적 성향을 띠는 학문이다. 그러면 두 번째 특성은 문제에 다 나왔어요. 인간 중심적. 여기서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환자, 대상자 아니면 간호사. 간호사예요. 그쵸? 그래서 인간 중심, 그러니까 간호관리의 그 일을 하는 구성원이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간 중심적이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간호사를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응용해서 조직 성과를 높이려고 하는 뭐라고요? 그렇죠. 과정지향적이 아닌 성과지향적인 특성을 갖고 있죠. 학문적 특성 세 번째가 성과지향적, 그래서 아웃풋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에서 유입된 이론을 기초로 한 간호학이 간호 현상을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정에 맞아야 되는 상황 적합성. 그래서 네 번째 특성이 뭐예요? 상황에 맞게 제공을 하라고요. 자, 그러면 답은 5번인 거는 아실 겁니다. 그럼 한 가지 빠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과학적 방법력. 그래서 이 5가지가 간호관리의 학문적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경험 관찰의 근거를 둔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는 기억하셔야 되겠죠.
6번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효과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러면 우리가 기본 수업할 때도 항상 설명을 들었지만 생산성에 대한 것이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효과성과 효율성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물어보는데 생산성은 거의 얘가 단독으로 문제 나오지는 않고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효과성과 효율성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경제성 개념을 내포하여 투입과 산출에 대한 관계를 측정하는 것. 효율성이죠. 자원 활용을 고려하여 개인이나 조직이 수행한 성과의 공평성을 측정하는 것. 자, 자원 활용을 고려해서 수행한 성과의 공평성. 자원 활용이니까 자원과 관련돼가 들어가면 전부 효율성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가치 추구 개념이다. 조직 목적의 달성 정도. 효과성이죠. 조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잘 사용했느냐. 효율성이죠. 그래서 1번과 2번, 4번은 전부 효율성에 대한 것이고 3번이 효과성이죠. 효과성은 목적과 관련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산성을 물어본다 그러면 생산성은 효율성을 따지는 거예요? 효과성을 따지는 거예요? 둘 다 같이 고려를 해서 달성하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생산성 문제가 또 뭐가 나오냐면 상호 대체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라는 그 단어도 기억을 해내셔야 되겠죠. 그래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게 조직에서는 생산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유인물에 보시면 효과성과 효율성을 문제를 드렸었죠. 자, 일 자체가 올바른 것이냐 아니면 일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이냐 그 차이를 보라고 했었죠. 일 자체가 옳은 거는 효과성, 올바르게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을 바르게 수행하는 것, 효율성, 그쵸? 그 다음에 목적 달성되는 정도가 효과성, 그 다음에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관계의 질, 업적의 질한 측정치는 그것만 따지고 보면 효과성이죠. 그쵸? 그런데 기술 수행이라는 말의 앞이 있어요. 기술 수행을 재보면 업적 질에 대한 측정치? 그러면 효과성이에요. 근데 앞에 기술 수행에 관련되는 이 말이 있으면 효율성. 그래서 보시면 장기적이냐 단기적이냐 결과를 측정하는 것이냐 수단을 측정하는 것이냐 결과의 극대화냐 비용의 최소화냐 구별하셔야 됩니다. 7번 효과성은 충족했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 자, 효과성, 이거 뭐 답은 몇 번일까요, 여러분? 3번. 효과성을 충족했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효과성은 조직 목표를 달성과 관련되는 거죠. 조직 목표를 달성한 거죠. 효과적인 거니까. 근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는 자, 그래서 여기는 고효과성, 그 다음에 저효율성이겠죠. 그러면 뭐죠? 자원을 산출보다 더 많이 투입한다. 라는 것이죠. 그런 형태를 보셔야 되겠죠. 8번 효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몇 번? 1번이죠. 목적 달성을 위해는 안 해도 되죠. 자원의 활용 정도를 사용하는 정도를 측정한 경제 원리. 최소의 자원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냈는가 초점을 두는 것. 그 다음에 산출의 극대화 그러면 뭐예요? 산출의 극대화만 가지고 따진다면 효과성이죠. 그런데 수단을 목적과 분리한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효율성이에요. 그렇지만 수단을 목적과 다 연결시킨 상태에서 하는 거면 효과성이에요. 그래서 수단적인 개념, 라번, 목적을 얼마나 충족시켰는지를 의미하는 동태적이다, 사회적이다, 목적적인 개념은 효과성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거를 효율성으로 바꾼다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효율성으로 바꾼다면 동태적인 게 아니까 정태적. 그렇죠? 그래서 옆에 효율성 땡땡 해 놓으시고요. 정태적, 그 다음에 경제적, 수단적 개념으로 보셔야 되겠죠. 정태적, 경제적, 수단적인 개념. 자, 그래서 효율성과 효과성은 구별하셔야 되겠고요.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간호관리자의 유형 세 가지가 있었었죠. 자, 최고관리자, 중간관리자, 일선관리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전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부서별 정책, 절차, 규칙을 세우는 사람. 그럼 누구를 물어보는 것일까요? 중간관리자. 앞에 목표가 만들어져서 그 목표를 만드는 사람은 누구예요? 최고관리자죠. 근데 목표가 만들어져서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 뭔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간관리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간관리자는 누구예요? 간호감독이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간호부장, 간호이사는 최고관리자. 수간호사, 책임간호사는 일선관리자죠. 그렇기 때문에 간호감독은 중간관리자. 자, 그러면 유인물에 보시면은 자, 최고관리자, 중간관리자, 일선관리자를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네 번째 땡 정책 수립하고 환경을 고려해서 조직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또 장기적인 최고관리자는 장기적인 계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그 다음에 간호부장, 본부장, 부원장, 간호이사 등이 있습니다. 일선관리자는 일선에서 간호사들을 지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현장에서 실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 수간호사, 책임간호사, 유닛 매니저, 간호사 단위를 유닛이라고 부르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닛으로 되어 있는 데는 수간호사들이 UM이라고 되어 있죠. UM 땡땡땡 이렇게 이름표에 써 있어요. 그래서 유닛 매니저도 수간호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평간호사도 일선 관리자에 속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평간호사가 관리자는 아니란 개념이 많죠. 그런데 책에서 찾아보면 환자 간호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사정하고 계획 세우고 중재 계획 만들고 수행하는 환자 간호에 대한 모든 책임을 평간호사들이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평간호사도 일선 관리자에 속한다고 책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중간 관리자는 두 번째 땡 조직이 수립한 정책 또는 방침이 실제 행동에 옮겨지도록 지시하고 확인하고 통제하는 역할이요.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한 부서별 계획을 세우고 정책 절차 규칙을 정하는 것이 중간관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항이 지금 시험 문제에 나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10번입니다. A병원의 B간호부장은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를 앞두고 질 향상을 위해 성과급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간호 인력을 재배치하였어요. 이는 간호사의 역할 중 어떤 역할을 수행한 것인가? 자, 민츠버그의 관리자의 역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민츠버그가 여러분들 문제 한번 봐보실래요? 자, 지금 문제가 10번이죠. 자, 16번까지가 전부 민츠버그의 문제. 그래서 최근에 민츠버그 문제가 민츠버그는 거의 해년마다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예전에는 단순하게 딱 한 줄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역할이냐 이제 했는데 요즘 트렌드가 문제만 두세 줄이에요. 다 섞어 놓고 여기서 말하는 관리자 역할이 아닌 거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쉽게 봅시다.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를 앞두고 질 향상을 위한대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문장만 갖고 어떤 역할? 민츠버그의 역할에서 어떤 역할이죠? 평가를 하고 있어요. 평가를 앞두고 질 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평가에 대비하는 거죠. 그럼 뭐죠? 문제 해결자예요. 평가를 받으려니까 평가를 받을 때 걸리는 거 있으면 우리 의료평가 인증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해야 돼요. 자, 성과급제를 도입했어요. 성과급제를 도입했다라고 하면 무슨 역할? 기업가의 역할. 그 다음에 간호 인력을 재배치했대요. 그러면 무슨 역할? 인력 배치잖아요. 자원 분배자의 역할이죠. 그러면 답은 자, 문제 해결자의 역할, 기업가의 역할, 자원 분배자의 역할이 답이 없네요. 그렇죠? 이 세 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뭐죠?
의사결정자의 역할이요. 그러면 의사결정자의 역할이 네 가지가 있었어요. 그럼 지금처럼 문제 해결자의 역할, 그 다음에 기업가의 역할, 자원분배자의 역할, 또 한 가지가 뭐였죠? 협상가의 역할.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항들도 복잡하지만 쉽게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유인물 보세요. 표로 만들어 드렸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대인관계적 역할, 정보적 역할, 의사결정자의 역할로 나눠진다는 거는 기본으로 갖고 가야 되겠죠. 그럼 각각의 3, 3, 4를 또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대인관계적 역할에는 대지석, 대표자, 지도자, 섭외자. 정보적인 역할에 그러니까 모니터 역할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역할이죠? 정보 수집자의 역할, 그 다음에 전달자의 역할, 대변인의 역할. 지금 문제는 의사결정자의 역할이었죠. 기업가 역할, 고충 처리자. 고충 처리자가 다른 말로 하면 문제 해결자, 이꼴 위기 수습자. 그 다음에 자원분배자, 협상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들을 서술을 해놓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예들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죠. 의식행사 주관하고요. 공적 내방객 접견하고 서류에 사인하는 거. 대표자죠. 동기부여하고 채용, 교육, 훈련, 지도, 승진, 보상, 제재, 훈육, 제재가 훈육이죠. 이런 것들은 지도자의 역할. 그다음 외부 이해 관계자와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거. 섭외자. 그 다음에 정보를 수집하는 거, 모니터 역할, 그 다음에 전달해 주는 거죠. 특히 수간호사 미팅 회의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죠. 그러면 어때요? 수간호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죠. 우리 일반 간호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간호사가 수간호사 회의에 갔다 와서 파일링한 자료들을 여러분들한테 읽어보라고 주잖아요. 그게 어떤 역할?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죠. 대변인의 역할, 공식 입장을 조직 외부에서 외부의 사람들에게 그 조직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고 발표하는 것. 이게 대변인의 역할. 기업가의 역할은 CEO 역할이죠. 뭔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추진하는 역할이에요. 고충자들은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는 역할. 자원분배자는 어떠한 자원들이라도 꼼꼼히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빠짐없이 골고루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자원분배자의 역할. 협상자는 어렵지 않아요. 항상 노사 문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자, 11번. 자, 11번 보시면 자, A 간호사는 장기이식의 병동의 간호단위 관리자예요. 며칠 전에 실시한 간이식 최신 직영 보수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된 정보를 간호사들에게 알려줬어요. 또 리모델링을 위해서 타병원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이를 도입하고 기획하고 있어요. 역할이 아닌 거. 자, 그러면 몇 번? 3번이죠. 자, 대표자의 역할은 어떤 거죠? 여기 문장에서. 그렇죠. 장기이식 병동의 간호단위 관리자예요. 단위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 병동의 대표자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전달자의 역할은 보수교육을 듣고 와서, 그쵸? 보수교육을 통해서 들은 최신 정보를 간호사에게 알려주는 거. 이게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죠. 그 다음에 우리 4번 기업가의 역할은 타병원에 벤치마킹하고 도입하고 기획하는 역할. 이게 기업가의 역할이죠. 그래서 아닌 것이니까 섭외자의 역할입니다. 12번 민지버거가 제시하는 의사결정자 역할에 속하는 것. 자, 1번 동기 유발하고 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는 것. 지도자의 역할. 그러면 대인관계적 역할의 지도자의 역할인 거죠. 2번 조직과 환경에서 기회를 찾고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고 추진하는 역할. 의사결정자에서 기업가의 역할이죠. 그래서 기업가의 역할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자 역할에 들어가는 것이죠. 3번 법적,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상징적이고 일상적인 의무를 결정하고 수행하는 역할. 대표자의 역할.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적 역할. 외부 사람에게 조직의 계획, 정책, 활동, 결과 등에 대한 결정을 알리는 것. 대변인의 역할이죠. 그래서 정보적 역할이요. 그래서 답은 2번이죠.
13번요. 관리자의 역할 중 상관, 부하 직원과 함께 일할 뿐 아니라 타부서, 외부인과의 교류를 관리하는 역할. 몇 번일까요? 그렇죠. 섭외자의 역할이죠. 자, 유인물의 섭외자 보세요. 뭐였죠?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한다. 또 외부 이해 관계자와 정보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또 외부인과의 상호작용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섭외자가 나오면 은근히 많이 틀리세요. 자, 1번은 섭외자입니다. 14번 보세요. 상사 또는 동료, 직원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외부 부서와 상호작용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역할? 섭외자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보면은 딱 틀려. 그런데 책에 보면 그 말이 써 있어. 그쵸?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문제 보면은 맞는 문제도 많지만 틀리는 문제는 또 있어요. 낯선 문장이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틀렸어. 책이 없는데 꼭 책을 찾아보면 책에 써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반성을 좀 해야 되겠지? 다시 한번, 지금은 그거를 다시 한번 기억해서 내 걸로 만드는 거. 그래서 지금 13번 문제가 12년도 지방 문제였어요. 근데 14번 문제가 12년도 서울시 문제였어요. 우리 기본서에 보면 다 써 있잖아요. 서울 지방. 연결이 막 되는데 그거는 이제 개념별로 정리를 해 놓은 거니까 그렇고요. 자, 보시면 우리 책에는 연도별로 정리를 해 놓으니까 연결고리가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해 놓으면 어때요? 12년 지방 문제 풀었으면 어때요? 13번 문제 풀었으면 서울시 봤으면 14번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출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흐름들이 한 번 나왔던 문제는 그 다음에 다시 반복해서 나오고 비슷한 개념이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15번요. 자, 1번. 조직이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올바른 행동을 수행한다. 어려움을 당면했을 때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역할? 그렇죠. 고충 처리자의 역할이죠. 2번. 중요한 협상에서 조직을 대표한다. 그러니까 대표자의 역할하면 안 돼. 자, 대표자의 역할로 많이 빠져요. 앞에 문장에 뭐가 있어요? 협상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지금 대표자 그러셔가지고 제가 틀렸어요. 딱 그런데 표정이 바뀌셨는데 많이 그러세요. 많이 이 문제는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충격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자, 대표자의 역할로도 할 수는 있지만 앞에 어떤 말이 있죠? 중요한 협상에서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떤 역할? 협상자의 역할로 보시는 게 더 맞죠. 물론 당연히 대변자는 아닌 건 아실 건데 협상에서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협상자의 역할로 보셔야 됩니다. 3번. 조직과 환경에서 기회를 찾고 변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 기업가의 역할이죠. 다양하고 특정한 정보를 조직과 환경에서 찾는 역할, 모니터 역할, 다른 말로 자료 수집자의 역할. 부하 직원들을 동기유발하고 채용 훈련을 담당하는 거, 지도자의 역할. 자, 유인물에 그 표로 만드는 내용이 다 있지 않아요? 그렇죠?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1번입니다. 자, 16번 같은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서울시 문제예요. 그렇죠? 굉장히 쉬운 문제죠. 의사결정자 역할이 아닌 거. 기업가의 역할, 문제 해결자의 역할, 자원 분배자의 역할. 자, 이상하다. 그쵸? 그럼 답이 두 개네요. 자, 또 뭐죠? 우리 기업가의 역할, 문제 해결자의 역할, 그 다음에 자원 배분자의 역할, 자, 중재자의 역할. 자, 중재자의 역할을 책에는 없었었죠. 두 개는 아니네요. 제가 잠깐 착각했어요. 자, 중재자의 역할을 다른 말로 협상자의 역할로 보시면 이꼴 협상자의 역할로 보시면 되죠. 대변자의 역할은 어디에 들어가죠? 정보적 역할에 들어가죠.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자, 중재자의 역할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꼴 협상가의 역할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가장 틀린 답은 5번이죠. 17번. 카츠가 제시한, 자, 카츠가 관리 기술을 3가지를 제시했어요. 3가지 기술은 가장 난이도한 문제, 개념적 기술, 인간적인 기술, 실무적인 기술. 그 중에 인간적 기술을 물어본 것이에요. 자, 그러면 1번. 환경과 조직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능력으로. 자, 그러면 이건 무슨 기술이에요?
개념적 기술이죠. 개념적 기술은 누구한테 제일 많아요? 최고관리자. 그래서 1번은 개념적 기술에 대한 정의를 해놓은 거고요.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고 동기부여해주는 능력, 인간적 기술이죠. 인간적 기술은 모든 관리 계층에 필요한 거죠. 답은 2번입니다.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 최고관리자에게 많이 자, 보세요.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은 무슨 능력? 무슨 능력? 무슨 기술? 실무적인 기술. 실무적인 기술은 최고관리자에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니죠. 최고관리자에게 많이 필요한 거는 개념적 기술. 그러면 일성과 실무적 기술은 일성관리자에게 많이 필요한 거죠. 조직의 목적과 간호단위 내 목표를 연결시키는 능력으로 현장의 일성관리자에게 많이 필요한 거? 그렇죠. 실무적 기술이죠. 문제, 목적과 간호단위, 병동의 목표를 연결시키는 능력이니까 이거 누가 하는 거야? 수간호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 기술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게 이번에 17년도 지방 문제였어요. 그래서 세 가지 관리 기술을 여러분들 루인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땡땡이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정리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개념적 기술에 대한 내용들 꼭 기억하. 이게 지금 유인물에 있는 땡땡이들이 실제 시험 문제 답과장에 많이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자, 조직을 그러니까 조직 복합성, 전체적으로 보고 어떻게 연결되고 서로 의존성을 보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땡, 문제를 규명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거 개념적 기술이죠. 그래서 마지막 땡도 별표. 자, 정형적 의사결정이 아닌 어떤 결정? 그렇죠. 최고관리자는 환경에서 주는 위험을 빨리 캐치하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비정형적인 의사결정이 많이 이루어지는 최고관리층에게 가장 많이 필요한 기술이고요. 높은 관리 계층으로 올라갈수록 어떤 기술이 더 많이 요구된다? 개념적 기술이죠. 자, 인간적 기술은 의사소통하고 동기부여하고 하는 것들이죠. 특히 세 번째 땡. 효과적인 지도성 발휘하고 동기부여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땡. 모든 관리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이고요. 세 개의 기술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 인간적 기술. 그래서 마지막 땡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실무적인 기술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18번입니다. 최고관리자가 환경 변화를 예측해서 장단기 계획을 설립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술.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예요? 최고관리자. 그 다음에 환경 변화 예측해서 장단기 계획, 장기 계획 세우는 사람. 누구죠? 개념적 기술이죠. 그래서 이게 이번 17년 서울에 이 문제가 나왔었죠.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다음 19번. 개념적 기술에 대한 것이 아닌 것. 자, 외부 고객과 내부 고객의 요구를 이해하는 것. 맞죠? 그 다음에 개방적이고 위협적이지 않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개념적 기술이 아니라 인간적 기술에 속하는 것이고요. 변화하는 보건의료체계 현실을 받아들이고 특권이 아닌 책임으로 생각하고 책임을 수용하고 법적이고 윤리적인 간호실무 표준을 모든 관리 기능에 반영시킨다. 개념적 기술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유인물 봐보세요. 임상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관리 기술 위에 그래서 개념적 기술에 보세요. 요 내용이 그대로 지금 들어가 있죠. 자, 세 번째 땡 봐보세요. 외부 고객과 내부 고객의 요구를 이해한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셨냐면 누구한테로 갔을까요? 실무적 기술로 많이 갔어요. 왜? 이런 거는 일성관리자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외부 고객은 말 그대로 병원을 그러니까 조직 환경을 말하는 거죠. 병원 외부의 환경. 그 다음에 내부 고객은 병원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이해하는 것. 근데 그 앞에 문장이 나왔었으면 그 앞에 문장, 조직의 사명, 비전, 목표를 포함한 빅피처를 이용하고 요 문장만 나왔어도 바로 개념적 기술로 갔었을 거예요. 근데 자, 2번 외부 고객과 내부 고객의 요구를 이해한다는 개념적 기술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이 문제 많이 틀리셨어요. 실무적인 기술로 많이 갔다고요. 아셨죠?
그 다음에 오히려 개방적이고 위협적이지 않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래서 요거가 개념적 기술로 많이 오답으로 가셨었어요. 환경을 만드는 거는 어때요? 여기서 말한 그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서로 일하고 믿고 동기부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데서의 의사소통도 개방적으로 하고 그런 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이기 때문에 인간적 기술로 보셔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환경에서 주는 위험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파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개념적 기술로 많이 생각을 착오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 답까지 1번과 2번을 많이 헷갈려 하셨어요. 그렇지만 답은 2번. 2번이 인간적 기술이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인간적 기술에도 여러분 두 번째 땡 써있죠. 그게 그대로 나왔던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무적 기술은 여러분들이 다 읽으면 아실 건데요. 특히 제일 마지막 땡. 환자 간호에 있어서 결과지향적이다, 결과중심적이 되게 한다. 결과지향적이다, 결과중심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환자 간호에 포커스니까 환자가 힐링돼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실제적인 간호 단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기술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땡도 여러분 실무적 기술의 마지막 땡 이것도 내놓으면 많이 틀리시는 문제예요. 그래서 구별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번입니다. 다음의 관리 이론 중 가장 나중에 생긴 이론. 이것도 서울시 문제인데 굉장히 쉽죠. 자, 어떤 거죠? 상황이론이죠. 그렇죠? 그래서 유인물 봐보세요. 고전적이냐, 신고전적이냐, 현대적이냐는 거는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 분류한 거죠. 그렇죠? 고전적인 이론은 어떤 거였죠? 인간을 경시하고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간을 생각했던 게 고전적인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신고전적 이론은 거기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왜 사람을 무시하느냐? 사람을 목적으로 생각해라. 사람을 대우해라 했던 게 인간관계론이고 그 다음에 현대적 관리 이론은 1번과 2번 고전적과 신고전적 이론은 조직을 환경과 상호작용하지 않는 폐쇄적인 조직으로 봤죠. 그런데 현대적 관리 이론부터는 개방적인 조직으로 보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고든이 관점에 의한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고전적 이론은 뭐예요? 구조론적 관점이죠. 조직구조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근데 포커스를 맞췄죠. 그래서 공장을 분업화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고전적 관리 이론이고 행정관리 이론은 관리자, 최고 상위 관리자층의 마인드에서 구성원들을 14가지 원칙을 갖고 관리해야 된다. 라는 것이었잖아요. 또 관료제도 배버가 조직을 잘 관리하려면 계층제로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직무 성과에서 직위를 올려주고 규칙과 그 다음에 절차 이런 거를 만들어서 구성원들에게 모두 똑같이 적용시켜라 라고 하는 방법들을 가르쳤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론적 관점에서 봤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고전적 이론은 사람을 중시하는 거니까 인간론적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과 조직을 같이 생각하는 게 통합론적 관점이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됐어요. 그래서 가장 나중에 하는 게 물론 다까지항에 체계이론도 있으면은 맞는 거겠죠. 그래서 체계이론, 상황이론들이 가장 늦게 됐다라는 것이고요. 한 가지 차이점은 의사결정론이 시대적 흐름으로 상에는 어떻게 들어가 있죠? 신고전적 이론에 들어가 있지만 고든의 분류, 관점에 의한 분류로 할 때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구조로 나누었다는 것만 구별하시면 돼요. 21번 메이오의 인간관계론을 적용하여 조직관리를 할 때 취할 수 있는 행동. 개인별 능력에 따라 업무를 배정하고 전문화시킨다.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파악해야 되죠. 그래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의 능력을 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업무에 배치하는 거. 이거 뭐였죠? 과학적 반복론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간호 업무 지침서를 작성 보완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것. 자, 업무 지침서를 해서 구성원들이 지키도록 준수하는 것. 관료제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래서
간호 업무 지침서가 뭐예요? 매뉴얼을 한 거잖아요. 그럼 매뉴얼을 하면 우리 신규든 올드든 그 매뉴얼을 통해서 보면 아웃풋은 기대되는 결과는 행동은 동일하게 나오죠. 그걸 지키도록 강조한 게 관료제가 특성이죠. 그 다음 신규 간호사의 사회심리적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주기적으로 고충 상담을 한다라는 게 인간관계론의 특성이죠. 그러면 4번은요. 간호사의 직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복잡한 환경적 요소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개선한다. 자, 환경적 관점에서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조직을 환경과 서로 작용하는 개방적인 시스템으로 본 거죠. 그러면 개방적인 시스템으로 봤다라고 하면은 체계 이론, 상황 이론, 통합론적 관점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론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4번은 틀린 문장이죠. 왜요? 인간관계는 폐쇄적인 관점으로 접근한 거죠. 22번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몇 번일까요? 왜 조용할까요? 조용하면 불안해져요. 자, 우리 틀려도 좋으니까 몇 번? 3번. 4번? 4번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4번은 뭐죠? 사회심리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이론은 인간관계론이죠. 4번은 인간관계론. 그 다음에 1번. 테일러가 말했을 때 사람의 적성과 능력은 다 동일한 게 아니라 다 틀리다고요. 그래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고 하는 것이 일을 잘할 수, 그 공장에서 일 어떤 프로토콜 만들어놨잖아요. 그럼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해서 뽑아라 하라고 하는 게 과학적 방법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은 다 다르다라고 봤다라는 거고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한 가지. 그래서 펑셔널. 그쵸? 공장의 제도를 어떤 분업화 시켜가지고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있죠. 그래서 틀린 것이고. 답은 3번이죠. 직무의 기술적인 측면을 과학적으로 밝혔던 것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과학적인 관리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위물에 보시면 과학적 방법론의 관리 원칙이요. 그래서 과학적 방법론 그럼 항상 들어가는 연구가 무슨 연구? 시간동작 연구 이 말 항상 나오고요. 그걸 통해서 만들어낸 게 뭐였어요? 업무 표준화. 매뉴얼을 만들었죠. 표준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시고 일일 과업량을 정했고요. 노동조건 표준화, 그 다음에 임금체계 표준화. 임금체계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성과급 제도를 만들었죠. 성과 아웃풋을 맞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제, 차별급 성과계를 도입해서 월급을 더 많이 주겠다. 일을 못하는 사람한테는 깎아버리겠다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분업화, 그 다음에 표준화, 그 다음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발해서 훈련해서 배치하겠다. 뭐 이러한 것들이 과학적 방법론의 특성이었습니다. 23번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몇 번이죠? 자, 저 보실까요? 몇 번? 지금 막 읽고 계시는구나. 오늘 첫 시간이어가지고. 네. 4번. 자, 업무 계획과 통제는 관리자가 했죠. 자, 공장주가, 사장이 공장에 있는 근로자들 이러한 방법으로 매니아지 하면 생산성을 올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 계획과 통제는 관리자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일은 누가 해요? 관리자가 업무 표준화 만들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 일은 누가 해요? 관리자가 만든 업무 표준화를 가지고 매뉴얼을 가지고 그 노동자들이 했죠. 조직 구성원들이 했죠. 그래서 업무 수행은 근로자의 역할로 이분대에서 봤다라는 거 맞는 문장입니다. 그러면 몇 번? 자, 1번 보세요. 재정적인 유인을 통해서 그러면 뭐예요? 성과를 맞는 사람에게 월급 많이 주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센티브제요. 그래서 개인의 성과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다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한 거죠. 맞고요. 2번. 경영 전반의 과학적인 관리 방법을 제시해서 근로자 업무 방법의 효율성을 최대화했다. 자, 근로자의 업무 방법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것은 과학적 관리 방법 맞습니다. 아니, 과학적 관리론 맞아요. 그런데 앞에 과학적 관리 방법을 제시해서 과학적 관리론이 아니라 앞에 핵심 단어를 찾으셔야 돼요. 어떤 게 핵심 단어예요? 경영 전반이요.
그러면 경영전반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일까, 이거는? 행정관리론의 특성이에요. 행정관리론은, 자, 저 보세요. 조직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중심으로 해라? 최고 상위층에서, 그쵸? 최고 상위층에서 그 관리 원칙, 14의 관리 원칙을 통해서 연역적인 방법으로 조직 구성원을 관리해야 조직의 효율성이 올라간다라고 접근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과학적 관리 방법을 제시했다? 여기에 꽂히시면 안 돼요. 어디에 꽂혀야 돼요? 경영 전반. 그렇기 때문에 경영 전반에 관련된 과학적 관리 방법을 제시한 거는 행정관리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근로자의 능력을 확인해서 각 근로자에게 적합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과학적 관련식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근로자의 인간적인 면은 경시됐고, 그쵸? 관리자의 일방적인 통제야. 매뉴얼화 해서, 그쵸? 매뉴얼 주고 너 이렇게 해서 일을 수달시켜라. 일을 잘하면 월급 많이 줄 거고 못하면 깎아버리겠다. 라고 강조를 했던 거기 때문에 통제가 강조가 됐죠. 그래서 옳지 않는 거는 몇 번? 2번이죠. 자, 그래서 유인물의 과학적 관리론의 비판점 기억하셔야 되죠. 관리자의 일방적인 명령과 통제예요. 이거를 구성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구성원들이 만든 게 아니라 어때요? 상위 관리자가 어때요? 관리자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 매뉴얼을 하고 시간 동작 분석 연구에서 한 가지 방법을 찾아서 구성원들을 훈련시켜서 일해야지만이 생산성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명령과 통제에 의한 관리. 그 다음에 경영의 과학은 어디죠? 경영의 과학은 행정관리론이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작업과 노동의 과학이라는 것이고요. 조직 전체에 합리화는 뭐예요? 조직 전체 합리화가 아니라면서요. 그럼 뭐죠? 조직 전체 합리화는 뭐죠? 행정관리론에 대한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공장 내부의 합리화를 시도했다고요. 그 다음에 계획과 통제는 관리자가 하고 작업 수행은 근로자가 한다라는 저 세 번째 땡이 지금 답까지 항에 4번으로 유출이 되는 거죠. 같은 문장이죠. 그죠? 그 뒤에 이분적인 이분된다. 요 말만 들어간 거예요. 나눠진 거죠. 그 다음에 인간성 경시 복지에는 관심 두지 않았고요. 지나치게 유일 최선의 방법, 한 가지 방법만 강조했다라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조직 환경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데 똑같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고, 표준화에 의한 경직성으로 개인차를 고려하지 못했어요. 아까 시간 동작 연구 분석을 통해서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오른손잡이를 위한 매뉴얼이라면 어때요? 왼손잡이를 위해서는 만들어야 돼. 왼손잡이를 위해서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왼손잡이들은 오른손잡이 하는 매뉴얼 하면 일을 못하겠죠. 근데 너 오른손잡이로 해라 라고 강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차를 고려해야 됐었는데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합리적인 경제인으로 가정하면서 도구적 수단으로 인간을 생각했고요. 당연히 공식 조직만 중요시하고 비공식 조직은 무시했고요. 기계적 능률성만 추구하고 사회적 능률성을 무시했어요. 그러면 질문 드려요. 비공식 조직을 강조하고 사회적 능률성을 강조한 이론은 인간관계론으로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진행합니다.